강원도 산골 깊숙한 곳,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별빛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고지대 초소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미 겨울의 전령처럼 매서웠죠. 그 바람이 스며드는 낡은 네모반 건물 안에서 김재현은 조용히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0개월하고도 열흘. 길고도 짧았던 군 생활이 이제 단 하루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낡은 사물함을 열고 하나씩 물건들을 꺼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색바랜 가족사진 속에는 중학교 교사였던 아버지와 행정직 공무원이라고만 알고 있던 엄마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아버지는 재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 윤정이 혼자서 재현을 키워왔죠. 재현은 엄마가 보내준 편지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온 편지들이었는데 글씨체가 유독 단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공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처럼 정확하고 간결한 문체였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애정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재현아, 추워지니까 몸 조심해라. 엄마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곧 집에 와서 엄마가 해주는 미역국 먹자. 편지를 읽던 재현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야, 김재현. 뭘 그렇게 조용히 하고 있어?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재현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상훈 병장이었습니다. 키 185cm의 건장한 체격에 언제나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는 선임이었죠. 재현과는 한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이 부대에서는 계급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저녁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장님. 재현의 대답은 늘 그렇듯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훈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사실 정상훈은 재현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모범적인 것이 오히려 거슬렸거든요. 마치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저녁이라고 해서 기분 좋다고 날뛰지는 마라. 마지막까지 말 많으면 다치는 거야. 알겠어?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재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대는 여전히 구식군기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선임의 말에 토를 달거나 불만을 표현하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일 이후로는 더욱 조심스러웠죠. 알겠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짐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정상훈은 그런 재현을 한참 쳐다보다가 다른 병사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몇 명의 선임들이 모여 앉아 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상훈아. 저 새끼 내일 저녁이지? 응, 그래서 더 꼴 보기 싫어. 끝까지 재수없게 혼자만 깨끗한 척하고 있잖아. 그러게. 우리 때는 저녁 전날에 선임들한테 인사도 제대로 했는데 재현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겪어본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내무반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무언가가 걸리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참아왔던 일들이 마지막 밤에 와서 새삼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급식 배식을 하다가 실수로 국을 흘렸는데 그것 때문에 정상훈과 다른 선임들에게 불려갔었거든요. 그날 밤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 지금도 옆구리가 쑤셨습니다. 너 같은 새끼가 있으니까 부대 기강이 해이해지는 거야. 저녁 며칠 남았다고 대충 하면 안 돼, 알겠어? 그때의 주먹질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참았습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날 터였으니까요.
재현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에서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밤 11시가 넘었지만 엄마는 늘 깨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재현아, 이 늦은 시간에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윤정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늘 차분하고 든든했던 그 목소리였죠.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단호하고 확신에 찬 톤이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것을 엄마의 성격 탓이라고만 생각했죠. 아니에요. 그냥 내일 저녁이라서 인사드리려고요. 엄마, 난 이제 곧 저녁이야. 그동안 참았던 일들도 그냥 추억으로 남길래. 전화기 너머로 윤정희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 했지만 재현은 괜찮다는 듯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요. 나 잘 버텼어요. 정말로요. 그래,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았어. 내일 저녁식에 가서 보자. 엄마가 일찍 갈게. 네, 엄마. 그런데 너무 일찍 오시지는 마세요. 식은 오전 10시부터니까요. 그리고 엄마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뭔 소리야? 내가 잘 커져서 엄마가 더 고마워. 내일 보자, 재현아. 재현은 엄마와의 통화를 마치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죠. 입대 초기의 어려움들,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크고 작은 일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일까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재현은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정상훈의 차가운 눈빛과 주먹이 계속 따라다녔지만 그래도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몰랐습니다.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새벽 6시 기상 나팔이 울려 퍼지자 재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20개월하고도 열흘 동안 기다려왔던 저녁식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쁨 때문만은 아니었죠. 저녁자는 아침 점호 빠져도 된다. 정상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여전히 불쾌함이 묻어 있었죠.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며칠 전 일 때문에 왼쪽 광대뼈 부근이 아직도 얼얼했거든요. 오전 9시 재현은 저녁복으로 갈아입고 부대 정문 앞 저녁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단상과 몇 개의 의자가 놓여 있는 소박한 공간이었죠. 이미 몇 명의 가족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주변을 둘러보며 엄마를 찾았지만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재현 일병의 어머님 맞으시죠?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재현이 돌아보니 한 명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고든 자세를 하고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었죠. 바로 윤정이었습니다. 엄마. 재현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엄마의 모습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옷차림도 그렇고 서 있는 자세나 표정까지도 평소보다 훨씬 더 단호해 보였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우리 재현이구나. 고생 많았어. 윤정이는 아들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예리함이 숨어 있었죠. 오랜 세월 조직 생활을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관찰력이었습니다. 저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중대장이 나와서 간단한 인사말을 했고 몇 명의 전역자들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가 전역장을 받았습니다. 재현의 차례가 되자
중대장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재현 일병,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군에서 배운 정신력으로 열심히 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현은 큰 소리로 대답하며 전역장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죠.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단상 아래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엄마를 보니 더욱 감격스러웠습니다. 식이 끝난 후 윤정이는 조용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전역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동안 재현과 엄마는 식장 옆 복도로 나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재현아. 윤정이는 아들의 어깨를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현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된 윤정이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죠. 왼쪽 광대뼈 부근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재현아, 그 얼굴, 이게 뭐야? 윤정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오랜 군생활로 단련된 그녀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죠. 명백히 구타로 인한 멍자국이었습니다. 아, 이거요? 계단에서 넘어진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엄마. 재현은 당황하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윤정희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죠. 그녀는 수십 년간 군대라는 조직에서 살아왔습니다. 각종 사고와 사건들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진짜와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거든요. 계단에서 넘어져서 광대뼈에만 이렇게 멍이 들 수가 있을까? 윤정희의 질문에 재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평소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마치 수사관이 범인을 추궁하는 것 같은 날카로움이 있었죠. 엄마, 정말 별거 아니에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냥 돌아가요. 재현은 애써 웃으며 엄마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죠. 아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멍자국의 크기와 위치, 그리고 색깔까지. 모든 것이 주먹으로 맞았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재현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누가 때린 거야? 엄마,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재현은 계속 부인했지만 윤정희의 직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아들의 표정에서 두려움과 체념이 동시에 보였거든요. 그것은 오랫동안 무언가를 참고 견뎌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냥 집에 가요, 엄마. 제발이요. 재현의 간절한 목소리에 윤정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죠.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집에 가자. 윤정이는 겉으로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내심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아들을 때렸다는 사실, 그리고 아들이 그것을 숨기려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윤정이는 조용히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부대의 구조, 건물들의 배치, 그리고 지나가는 장병들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예리한 시선에 포착되고 있었죠. 차에 탄 후 재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조수석에 앉은 윤정이는 묵묵히 입을 다문 채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대를 벗어나 한참을 달린 후 윤정이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합참 상황실, 여기 100호 7, 즉시 조사반 파견 요청한다. 대상 강원도 3사단 3중대. 재현은 엄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합참? 100호 7?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권위와 단호함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엄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재현의 당황한 목소리에 윤정이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누군지 이제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오전 9시 강원도 3사단에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부대 정문에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일렬로 서 있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평소 한적했던 이 산골 부대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삼중대 내무반에서는 정상훈과 몇 명의 선임병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김재현이 전역한 후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야, 어제 재현이 엄마 봤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 그러게. 옷차림도 그렇고 분위기도 남달랐어. 보통 사람 같지 않더라. 그들의 대화는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무거운 군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전체 집합. 중대 회의실에서 울려 퍼진 외침에 모든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평소 중대장의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훨씬 더 날카롭고 권위적인 음성이었죠. 회의실 문이 열리자 병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보던 중대장과 부중대장 외에 낯선 사람들이 가득했거든요. 기무사, 헌병, 정보사, 군수참모실 완장을 찬 사람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한 명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다린 전투복에 어깨에 빛나는 별 2개. 바로 윤정의 장군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식장에서 봤던 그 온화한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지금의 윤정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합동참모본부 윤정의 소장이다. 윤정이의 첫마디에 회의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소장? 별 2개?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어제 전역한 김재현의 엄마가 장군이라고요? 본 사단 출신 병사 김재현의 폭행 의혹으로 군단 차원의 특별 감찰을 명령한다. 윤정이의 말에 중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부중대장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모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곧 전역할 병사의 일이라 대충 넘어가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소장님, 그런 일은 중대장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윤정이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수십 년간 군대에서 단련된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중대장, 부중대장, 그리고 관련된 모든 부사관과 병사들은 즉시 개별 조사를 받을 것이다. 윤정이는 손에 든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상당한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어제 밤부터 시작된 예비조사의 결과였습니다. 정상훈 병장, 김태욱 상병, 이민수 상병, 전방으로 나와라. 3명의 이름이 호명되자 해당 병사들의 얼굴이 일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특히 정상훈은 다리가 떨렸죠. 며칠 전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정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윤정이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렇다면 김재현 병사의 얼굴에 있던 멍자국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윤정이의 질문에 정상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옆에 있던 김태욱이 급하게 말했죠. 그건 그냥 장난이었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장난?
윤정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죠. 대한민국 육군에서 부하를 구타하는 것이 장난인가? 그렇다면 나도 여러분들과 장난을 좀 쳐봐야겠군. 윤정희는 옆에 서 있던 기무사 요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요원이 앞으로 나와 서류를 꺼냈죠. 군형법 제62조 상관의 부하에 대한 폭행, 군형법 제76조 감금, 군형법 제86조 직무유기.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들이다. 법조문이 하나씩 읽힐 때마다 가해자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훈계나 징계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내가 그냥 병사 엄마로 보였겠지. 하지만 너희가 때린 건 내 아들이다. 윤정희의 말에 담긴 분노와 엄마로서의 마음이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별 2개를 단 장군이지만 동시에 상처받은 아들을 둔 어머니이기도 했거든요. 중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파악하지 못했다고? 중대장, 당신은 며칠 전 이 일을 보고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했나? 윤정희의 질문에 중대장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는 정상훈으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받았을 때 조용히 넘어가자고 말했었거든요. 어차피 전역할 병사의 일이라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침묵은 동조와 같다. 중대장, 부중대장, 그리고 관련된 모든 간부들은 즉시 직무에서 해제된다. 윤정희의 선언에 회의실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일개 병사의 구타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정상훈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군검찰청에 송치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구타가 아니라 조직적 은폐까지 포함된 중대한 사안이다. 정상훈이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윤정희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의 다시는이 있었는지 알고 있나? 내 아들만 당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것일까요? 윤정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다음 말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거든요. 윤정희의 마지막 말이 회의실에 메아리치고 있을 때 한 명의 병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장희수 일병이었죠. 재영과 같은 기수로 입대한 동기였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있던 그가 갑자기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윤정희는 장희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병사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실을 말하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말해보거라. 그날 밤 김재현이가 정말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장희수의 고백이 시작되자 정상훈과 다른 가해자들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윤정의 장군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협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자세히 말해보거라. 천천히 빠뜨리지 말고. 윤정희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장희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전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증언하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김재현이가 배식을 하고 있었는데 급식소에서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건 재현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급식소 아주머니가 그릇을 제대로 안 올려놔서 미끄러진 거였거든요. 장희수의 증언이 계속되자 회의실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기무사 요원이 빠르게 기록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상훈 병장님이 재현이를 부르더니
너 때문에 급식이 엉망이 됐다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재현이가 해명하려고 했지만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정상훈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때 정말 화가 나서. 조용히 해. 윤정희의 한마디에 정상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계속해서 장희수의 증언을 듣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그날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재현이가 잠들어 있었는데 정상훈 병장님과 김태욱 상병님, 이민수 상병님이 재현이를 깨워서 화장실로 불렀어요. 저는 무서워서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장희수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본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죠. 화장실에서 재현이한테 기수 세우기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계속 말해봐. 무서워하지 마. 윤정이가 부드럽게 격려하자 장희수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얼굴을, 옆구리를. 재현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계속 사과했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특히 정상훈 병장님이 재현이 얼굴을 때릴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장희수의 생생한 증언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윤정희의 얼굴에는 분노가 떠올랐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 일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나? 네. 몇 명이 더 봤어요. 하지만 다들 무서워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중대장님께서 정상훈 병장님을 부르셔서 뭔가 이야기하시는 걸 봤어요. 이 대목에서 중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이 일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윤정희는 중대장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중대장, 그때 정상훈 병장과 무슨 이야기를 했나? 그건 중대장이 말을 더듬자 윤정희는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어차피 다 밝혀질 일이다. 결국 중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상훈이가 와서 김재현 병사와 약간의 마찰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 전역할 병사니까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자고? 윤정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부하가 구타당했는데 조용히 넘어가자고? 그게 지휘관이 할 말인가? 중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안일한 판단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때 옆에 있던 기무사 요원이 윤정희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예비조사에서 나온 추가 정보였죠. 소장님, 과거 기록을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윤정희는 요원이 건네준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서류에는 지난 2년간 이 부대에서 벌어진 유사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모두들 잘 들어라. 윤정희가 서류를 들고 일어서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이 부대에서는 총 6건의 유사한 폭행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모두 사소한 마찰, 교육적 지도, 장난 등의 이름으로 은폐되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현의 일이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문제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었죠. 2023년 3월 박민수 병사 구타 사건. 중대 내부에서 훈육으로 처리. 2023년 7월 최준호 병사 가혹행위 사건. 부적응자 관리로 기록. 2023년 11월 강동현 병사 집단 괴롭힘 사건. 동기간 갈등으로 축소. 윤정희가 하나씩 읽어갈 때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알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졌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에 공통점이 있다. 가해자는 항상 같은 부류의 선임병들이었고 피해자들은 모두 조용하고 말이 없는 병사들이었다. 윤정이는 정상훈을 포함한 가해자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약자를 골라서 괴롭혔다. 그리고 이 조직은 그것을 묵인했다. 장이수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소장님, 사실 저희들 중에서도 비슷한 일을 당한 병사들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바였죠. 오늘부터 이 부대에 특별감찰단이 상주한다. 그리고 모든 병사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할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가져라. 이제는 안전하다. 회의실에서 나가면서 윤정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당한 일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이제 진짜 수사가 시작된다. 특별감찰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윤정이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국군수도병원에서 온 연락이었죠. 소장님, 김재현 병사가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받은 윤정희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그녀는 즉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윤정희는 의사를 만나 상황을 들었습니다. 재현이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다는 것이었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환자는 지금 의식은 있지만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과호흡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윤정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내면에서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병실로 들어가자 재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연약해 보였죠. 윤정이는 조용히 아들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현아. 윤정이의 목소리에 재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를 보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우리 아들아. 윤정이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부대에서 특별감찰을 지휘하면서도 계속 아들 생각뿐이었거든요. 과연 재현이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의사가 다시 들어와서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X-레이 촬영 결과 왼쪽 늑골에 미세골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시기상 약 일주일 전쯤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심한 스트레스성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늑골골절. 윤정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이 당한 폭행이 얼굴의 멍자국만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이었죠. 환자가 이런 상처를 어떻게 입게 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의사의 질문에 윤정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할 때라고 생각했죠. 군대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현재 특별감찰이 진행 중입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환자의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윤정이는 재현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힘겹게 입을 열었죠. 엄마가 장군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윤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재현에게는 자신이 행정직 공무원이라고만 말해왔거든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고등학교 때부터요. 친구들이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정말이더라고요. 재현의 고백에 윤정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그럼 왜 말하지 않았니? 엄마가 숨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 덕분에 특별 대우 받고 싶지 않았어요. 재현의 말에 윤정이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단단하고 훌륭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재현아, 그럼 군대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니? 엄마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재현이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말 안 한 건 엄마가 또 욕먹을까 봐서였어요. 엄마가 욕을 먹는다고? 네. 사람들이 그럴 거잖아요. 장군 아들이라서 문제 제기한다고, 특권 부린다고. 엄마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무너질까 봐 무서웠어요. 재현의 말을 들으며 윤정이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보호하려고 신분을 숨겼지만 오히려 그것이 아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었던 것이었죠. 바보야. 엄마에게는 내가 가장 소중한데. 윤정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장군으로서의 권위나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상처받은 아들을 위로하고 싶은 엄마일 뿐이었거든요.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재현아. 윤정이는 처음으로 장군이 아닌 엄마의 얼굴로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엄마, 저는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당한 일을 제대로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해. 재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하지만 윤정희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현아, 내가 참고 넘어간다고 해서 다른 후배들도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엄마는 그럴 수 없어. 재현은 엄마의 단호한 목소리를 들으며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엄마가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 건 엄마가 걱정할 일이야. 너는 그냥 빨리 나아서 건강해지는 것만 생각해. 윤정이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 곁에 있을게. 이제는 혼자 견디지 마. 그날 밤 윤정이는 병원에서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재현이 잠든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 일을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다시는 아무도 아들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입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재현이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윤정이는 조용히 복도로 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대에 있는 감찰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감찰을 더욱 철저히 하라. 그리고 언론에도 공개할 준비를 해라. 이 일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재현이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 후 군단 본부에서는 긴급 간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군단장을 비롯해 각 참모부장들과 사단장들이 모여 있었죠.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군단장이 자리에 앉으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3사단에서 발생한 병사 폭행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윤정희에게 집중되었죠. 그녀는 단정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 표정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윤 소장, 현재 감찰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가 일어서서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재까지 총 15명의 병사들이 개별 면담에 응했으며 그중 8명이 유사한 피해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다양하며 대부분 조직적으로 은폐되어 왔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한 명의 참모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병사 한 명의 구타 사건에 이렇게 큰 조직적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윤정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병사 한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다면 몇 명이어야 문제가 되는 겁니까? 10명? 20명? 윤정희의 반박에 참모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간부가 거들어 나섰죠. 소장님, 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특수한 환경? 윤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죠.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정희의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병사 한 명의 일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군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 소장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을 너무 가볍게 여겨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 간부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다시 입을 열었죠. 그렇다고 해서 언론에까지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습니까? 부대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이미지? 윤정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미지 걱정을 하고 계신 겁니까? 병사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회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현의 멍든 얼굴 사진이었죠.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이미지입니까? 사진을 본 간부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생생한 폭행의 증거를 보니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윤정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 감찰 과정에서 과거 2년간의 사건 기록들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읽기 시작하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총 6건의 유사 사건이 있었는데 모두 상급 부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교육적 지도, 부적응자 관리 등의 명목으로 은폐되었죠. 군단장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네,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은폐가 단순히 중대 차원이 아니라 대대, 심지어 사단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말에 해당 사단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은폐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었거든요. 윤정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조직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침묵하는 것도 공범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침묵하는 자도 공범입니다. 윤정희의 강력한 선언에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반박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모두 책임을 지게 할 것입니다. 그때 한 명의 간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신지요? 윤정희는 미리 준비해온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첫째, 모든 관련자들을 군검찰청에 송치합니다. 둘째,
해당 부대의 지휘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셋째, 정군 차원의 구타 가혹행위 척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넷째, 윤정이가 잠시 멈춘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고 국정감사에서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말에 몇몇 간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흔들리지 않았죠. 만약 이것이 부담스럽다면 윤정이는 가방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직서였습니다. 저부터 책임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서 내려놓겠습니다. 군단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 계획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군단장은 잠시 고민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할 때입니다. 윤정이는 사직서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윤정이는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병사들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었거든요. 군단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 후 국방부 브리핑룸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윤정의 소장이 직접 주관하는 공식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이미 언론에서는 장군 아들 구타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윤정이가 브리핑룸에 입장했습니다. 완벽하게 다린 정복에 가슴의 별 2개가 유독 빛났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합동참모본부 윤정의 소장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윤정이는 차분하게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 3사단에서 발생한 병사 폭행 사건에 대한 특별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손에 든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열흘간의 철저한 조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였죠. 먼저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전역한 김재현 병사는 전역 직전 동료 선임병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윤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죠.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윤정이는 준비해온 자료를 들어보였습니다. 지난 2년간 동일 부대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은 총 6건, 모두 조직적으로 은폐되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은폐가 중대장, 대대장, 심지어 사단 차원에서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대목에서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소장님, 그렇다면 해당 지휘관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윤정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해자들 외에도 중대장, 대대장, 그리고 관련된 모든 부사관들이 직무유기와 허위보고 혐의로 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군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피해자의 어머니이기도 하신데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은 아닙니까? 이 질문에 윤정이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죠. 물론 저는 피해자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육군의 장성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재현의 멍든 얼굴 사진이었죠.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재현의 시퍼런 멍자국이 생생하게 드러났죠.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군대를 지키겠다는 젊은이들이 오히려 군대에서 이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윤정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제된 상태였죠. 저는 엄마의 이름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장성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장님, 혹시 이번 사건이 군 내부의 특권 의식 때문에 더 크게 부각된 것은 아닙니까? 윤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만약 제가 일반 시민이었다면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알려졌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장군의 아들이어야만 관심을 받고 일반 병사들의 고통은 묻혀버리는 현실 말입니다. 윤정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제 아들만을 위해 여기에 선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던 모든 병사들을 위해 서 있습니다. 브리핑룸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윤정희의 진정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윤정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 감찰 과정에서 용기 있게 증언해준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그녀는 장이수를 비롯한 증언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용기를 보여준 군인들입니다. 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윤정희는 별도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한 기자가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죠. 소장님, 아드님은 지금 어떤 상태이신가요? 아직 회복 중입니다. 육체적 상처보다 정신적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혹시 이번 일로 군에 대한 실망은 없으셨나요? 윤정희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조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윤정희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군대는 국민의 아들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상처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이 일을 끝까지 해결하겠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윤정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재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병실에 들어서자 재현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기자회견을 본 것이었죠. 엄마,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윤정희는 아들의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재현아, 엄마가 약속할게. 다시는 그 누구도 너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난 단 한 번도 내 부하들을 위해 맞은 적 없다. 그 아이는 그렇게 맞았다. 윤정희의 마지막 말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준 순간이었죠. 기자회견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에서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죠. 재현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어가는 중이었어요. 이른 아침 재현은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새벽 운동이 일과가 되었거든요. 규칙적인 생활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상담사가 말했었죠. 공원 벤치에 앉아 아침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찍 나왔네.
뒤돌아보니 윤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평상복 차림의 엄마는 군복을 입었을 때와는 또 다른 부드러운 모습이었죠. 엄마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요즘 잠이 안 와서 말이야. 윤정이가 재현 옆에 앉았습니다. 모녀가 나란히 앉아 공원을 바라보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엄마, 요즘 일은 어때요? 재현의 질문에 윤정이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 정군에 구타가혹행위 신고센터가 생겼고 모든 부대에 상담관이 배치됐지. 그리고 윤정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내 사건 이후로 신고 건수가 엄청나게 늘었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참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지. 재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괜찮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윤정이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많은 후배들이 더 이상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조깅하는 사람들과 산책하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저 사실 요즘 생각이 많아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생각? 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요. 뭘 하며 살아야 할지. 윤정이는 아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재현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평범하게. 하지만 요즘에는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제가 당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신고센터에 전화하는 후배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정희의 눈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결정한 게 있어요. 재현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윤정이가 서류를 받아보니 깜짝 놀랐죠. 장교 지원서? 네. 다시 군대에 가려고요. 이번에는 장교로. 윤정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고도 다시 군대에 가겠다는 아들의 결심이 놀라웠거든요. 재현아, 정말 괜찮겠니? 다시 그곳에 가는 게 괜찮아요. 이제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는 엄마의 아들이니까. 재현의 말에 윤정이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엄마가 그 별 2개를 단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니? 다시는 그 누구도 저를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하려고 엄마가 그 별 2개를 단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저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윤정이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아직도 바꿔야 할 것들이 많거든.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시작해 놓은 일을 제가 이어가고 싶어요. 후배들이 저처럼 고생하지 않도록. 두 사람은 다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죠. 엄마,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엄마는 언제부터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윤정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 강해지는 거지. 너를 지켜야 했으니까. 그럼 이제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이미 충분히 강해. 윤정이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디서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재현의 말에 윤정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때 재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온 것이었죠. 확인해 보니 장희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형, 저도 장교 준비하고 있어요. 같이 합격해서 좋은 군대 만들어요. 재현은 메시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동기들도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엄마 보세요. 이수도 장교 준비한대요. 그래, 좋은 친구네. 네. 그때 용기 내서 증언해준 친구예요. 정말 고마운 친구죠.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현아,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참지 마. 이제는 엄마한테 말해. 네, 엄마. 그런데 엄마도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말해요. 이제 저도 엄마를 도울 수 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상처가 이제는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자산이 되어 있었죠.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공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윤정이와 재현도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 정말 좋네요. 그래, 정말 좋은 아침이야. 두 사람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뒤로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죠.